자,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윤 작가라는 분이 쓰신 고난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입니다. 90년대 서울에서의 의무경찰 복무, 그리고 일본 유학이라는 아주 강렬한 두 경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회고록인데요. 말 그대로 격동의 시기를 정말 온몸으로 통과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선 한 남자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뭐랄까 단순한 옛날엔 이랬지 하는 식의 회고록이 아니에요. 아마 이 글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청취자분도 바로 그 점에 끌리셨을 텐데요.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한 개인의 내면을 조각하고 또 삶의 방향 자체를 틀어버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휘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과연 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연구 같기도 합니다. 크게 두 개의 무대가 펼쳐지죠. 지독했던 서울, 그리고 혹독했던 도쿄. 지독했던 서울. 와, 시작부터 강렬하네요. 이야기는 1990년 7월 저자가 의무경찰로 복무를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첫 발령지가 동대문 운동장역 지하 파출소였다고 하는데 90년대 동대문 상상만 해도 정말 정신없는 곳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과는 또 다른 아주 날 것에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었겠죠? 맞습니다. 그냥 바빴다 이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 군상의 어떤 욕망과 갈등이 폭발하는 최전선이었던 거죠. 작가가 묘사한 그 칼부림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사건이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1991년 8월 금요일 밤이었는데 파출소에 홀로 있는데 비명이 들렸다고 하죠. 그래서 달려가 보니 대학생 2명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고요. 이게 그냥 어깨 한번 부딪힌 사소한 시비가 결국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진 걸 바로 눈앞에서 본 20살 청년의 충격이 어땠을까요? 정말 끔찍했겠네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는 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다고 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사람이 극심한 혼돈이나 트라우마를 겪으면 아주 작고 통제 가능한 무언가에 집착하곤 하거든요. 이 저자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파출소에 있는 모든 신문을 읽고 밤마다 그 글자를 닥치는 대로 베껴 쓰는 거였어요. 신문을 베껴 썼다고요? 네. 뭐랄까, 내 삶 전체는 지금 통제 불능이지만 이 네모난 종이 위의 글자만큼은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 어쩌면 그게 그를 버티게 한 최소한의 질서이자 흉이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나름의 질서를 만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거네요. 그렇게 충격적인 경험이 글쓰기라는 행위로 이어진 게 참 흥미로운데 그러다 복무 막바지에 경복궁역으로 가면서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죠. 이번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었고요. 네, 바로 일본인 유학생 사야카와의 만남입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에 대한 국민 감정이 썩 좋지 않았던 시절인데 길을 묻는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죠. 네네. 이 짧은 만남을 통해 막연했던 편견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작가는 이때 피천득 수필 인연에 나오는 아사코가 떠올랐다고 표현하는데 이 구절 자체가 그의 내면에 이미 어떤 문학적 감수성이나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경 시절의 경험이 정말 극과 극이네요. 한쪽에서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폭력성을 목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적을 넘어선 순수한 인연의 가능성을 발견한 거니까요. 근데 아직 군 복무 중이고 현실은 막막했을 텐데요. 제대하고 나서 이 사야카라는 씨앗이 바로 싹을 틔웠나요? 아니면 또 다른 계기가 있었나요? 바로 싹을 틔우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대 후에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하죠. 준비된 마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있죠. 사야카와의 만남이 일본이라는 땅에 아주 희미한 씨앗을 심어 놓았다면 그 씨앗에 밀을 준 건 또 다른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레코드점을 하던 선배와의 만남이죠. 맞습니다. 예전에 그 파출소 앞에서 가게를 하던 선배였는데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를 우연히 다시 만난 겁니다. 그 선배가 들려주는 유학 이야기에 저자는 완전히 매료되죠. 그리고 운명처럼 일본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그냥 운명이다 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선배 한 명 만난 걸로 인생을 걸고 일본 유학을 결심했는데 당장 수중에 돈도 없고
일본어도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보통은 거기서 나도 가고 싶다 생각만 하고 포기할 텐데 이분은 어떻게 이걸 현실로 만들었죠? 그 과정이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작가 스스로도 이 과정을 고된 싸움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결심이 서자마자 정말 일사천리로 움직여요. 당장 운전면허부터 따고 서점에서 산 일본어 교재로 밤새 독학을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2천만 원 유학경비 증명은 그의 절박함을 좀 안타깝게 여긴 교회분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해결하고요. 와, 정말 대단한 실행력이네요. 그렇죠. 듣기만 해도 숨이 차죠. 그 절박함이랑 주변의 믿음이 뒤섞여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과 믿음이 응축된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정식 유학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작정 도쿄돔에서 열린 빌리그레엄 전도대회에 참가한 거예요. 4만 명의 일본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그 압도적인 감동. 아마 그때 그는 내 길이 맞다. 나는 이곳에 와야만 했다는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그렇게 드디어 도쿄에 입성했는데 당연히 화려한 유학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겠죠? 글을 보면 요미우리 신문 보급소에서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나와요. 네, 그의 일본 생활은 또 다른 의미의 훈련소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일본어도 서툰 그에게 보급소 소장이 가장 힘들고 넓은 구역인 340 가구를 맡겼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으니 그의 눈빛에서 책임감을 받기 때문이라고 답했답니다. 역경을 통해 오히려 신뢰를 얻어가는 그의 인생 패턴이 여기서도 반복되는 거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신문 돌리고 낮에는 학교 가고 저녁엔 교회 가고 또 수금까지 하고 와,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었네요. 특히 그 일본 주부들이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수금 봉투를 건네는 모습에서 책임감을 배웠다는 대목이 인상 깊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너무 일본어에 몰두한 나머지 꿈속에서 일본어로 대화하다가 막 잠꼬대로 소리를 질러서 룸메이트를 놀라게 했다는 일화도 나오고요. 그야말로 처절하게 언어와 문화를 익힌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고난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장했어요. 같은 뻔한 미담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혹독한 도쿄의 여름 더위, 지독한 외로움, 에어컨도 없이 벌레가 들끓던 첫 숙소 같은 현실적인 고충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거든요. 이건 그의 여정이 그저 정신적인 성장에만 그친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 버텨낸 생존기에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생존투생 중에 더 큰 위기가 닥치죠.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자궁암으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피땀 흘려 모은 1,000만 원 전액을 한국으로 보내고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시죠. 이 사건은 그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믿음과 공동체의 힘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삶을 더 극단적으로 절제하고 목표에 집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야기가 클라이맥스로 치닫는데 귀국 직전에 그야말로 목심이 오갈 뻔한 사건을 겪습니다. 고베 대지진 말이에요.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나라에 있는 사야카의 집을 방문한 뒤에 고베로 넘어가서 하룻밤 묵을 예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정이 바뀌어서 오사카에 머물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새벽 1995년 1월 17일에 진도 7.3의 대지진이 고베를 덮칩니다. 오사카에서도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을 느꼈고 TV 화면에는 불바다가 된 고베 시내가 나오고 있었죠. 만약 원래 계획대로 고베에 갔더라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반나절의 차이로 생사가 갈릴 뻔한 겁니다. 이 경험은 그의 여정이 얼마나 위태로운 길 위에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도쿄로 돌아오니 모두 그가 실종된 줄 알고 난리가 나 있었고 그는 학교 발표 시간에 이 경험을 일본어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존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떠나기 전 약속대로 모았던 100만 원의 10분의 1을 헌금하죠. 1년간의 고통과 기도, 배움과 절제가 반복되었던 훈련소 생활을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블로그 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또 흥미로워요.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과거에 자신처럼 새로운 길을 떠나려는 사람들을 위해 아주 구체적인 조언을 남깁니다. 단순한 팁을 넘어 거의 철학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맞습니다. 9가지 조언을 제시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책 추천 목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혁신을 배우고 싶으면 시바 료타로의 료마가 간다. 간절함을 배우려면 손정의의 책을, 그리고 리더의 절제를 배우려면 크세노폰의 키로파에디아를 읽으라고 권합니다. 이건 그냥 좋은 책이니 읽어보세요가 아니에요. 뭐랄까, 혁신과 기업과 지도자라는 특정 유형의 인격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커리큘럼, 지침서에 가깝습니다. 책을 통해 인격을 만들라는 조언이군요. 그 외에도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이 많아요. 운전면허는 생존 도구다. 생존 일본어는 밥이다. 돈은 절대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마라. 현지 교회를 안전지대로 삼아라.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건 정말 온몸으로 부딪혀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조언들이죠. 이 모든 조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학이든 창업이든 인생의 큰 도전은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정신적, 영적, 철학적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나는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경험과 조언은 왜? 라는 질문으로 수렴되는 거네요. 네, 저자는 마지막에 잠언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과 믿음의 영역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치는 개인의 노력이 만났을 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는 것. 그것이 그의 여정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의 지하 파출소에서 시작해 도쿄의 신문보급소를 거쳐 한계일이 자신의 소명을 찾아가는 감렬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저자는 글의 말미에 그때의 고통과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고 단언하는데요. 정말 그 모든 경험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증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글을 접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 저자는 눈앞의 폭력 사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목숨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처럼 아주 강렬한 외부의 압력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고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의 삶보다는 덜 극적일 수 있는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위기가 닥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압력을 만들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우리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마지막 여운이 아닐까 싶습니다.